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정치의 지도를 그리자,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가을 방학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을 사진 몇 장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가을 방학이라는 말을 생각해낸 그 창의력 자체가 놀라워요. 우리는 참 머리가 굳어져서 그런지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아는데 가을방학이라는 말은 한 번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 머리가 많이 굳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시점이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마다 다르지만 그 가을 때쯤 수능이 오기 직전에 그때 가을 방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다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꽉 스트레스를 넣어놓고요. 그래서 언제 하지? 언제 공부를 다 하지? 어떻게 하지? 이대로 하면 될까? 사실은 생각하고 고민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스트레스를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머릿속을 여러분이 비울 필요가 있고 여러분이 하시는 생각들이 내가 정치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개념이 부족하니까 개념을 공부해야 되겠다. 영어 단어 외웠던 것이 좀 부족하구나. 비문학 지문을 위주로 공부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정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머릿속에 쓸데없는 고민거리들을 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생각들은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비워버려라. 그만해. 쓸데없는 생각 그만해. 이렇게 비워버리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정말 여러분이 줄기차게 하는 말들입니다. 이제 120일 남았어요. 이제 100일 남았어요. 이제 100일 때가 무너졌어요. 90일 밖에 안 남았어요. 60일 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남은 시간을 생각해보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을 달고 살죠. 그런데 오늘 날짜는 여러분 6월 22일입니다. 이 녹화일은 6월 22일인데 6월 22일로부터 한 달 전을 생각해 보시면 30일 전을 생각해 보면 5월 20 며칠 정도, 5월 22일. 그러면 그 5월 22일이 굉장히 저는 까마득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온전히 굉장히 길고 긴 시간입니다. 근데 앞으로 한 달 뒤, 수능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라는 말을 달고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달이라는 시간, 두 달이라는 시간, 혹은 100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시간의 깊이 이런 것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아무튼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 6번째 테마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로 넘어가고 드디어 2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2단원 그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 이 부분의 문제 6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 문제 찜꽁 해준 학생들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계속 진행해 가겠습니다. 짠. 테마 6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의 1번 문제는 꿈을 찾아 여행하는 사회학도 최윤호. 2번 문제는 산뜻한 프린스 현욱이와 함께 이 문제를 풀게. 3번 문제는 미래의 노벨 문학상 작가 양소희. 4번은 없었고요. 5번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사랑하게 할 큐레이터 안수연. 6번은 NGO 구호활동가 김지혜. 7번은 손난로처럼 따뜻함을 전해주는 정세령. 8번은 영원의 정치 강연희. 이렇게 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1단원이 끝났어요. 선생님이 진짜 왜 정치의 지도라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단원명, 중단원 주제를 다 외우셔야 해요. 국가와 정치,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 민주정치의 원리, 민주정치의 발전,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이렇게 5가지, 테마 5까지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정부 형태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이 2가지의 특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제 권력 분립형, 의원 내각제 권력 융합형.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고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받아들인 것. 의원 내각제적 요소는 반드시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 가장 끝에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2원 집정부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원 집정부제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 막 자세히 써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누가 해상권을 가지고 있고 누가 불신임할 수 있고 누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묻는 것은 안 나옵니다. 저를 믿으세요. 다만 프랑스 이원 집정부제 의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절충해서 두 개의 으뜸이 행정부 안에 구성하는 그런 형태. 그러다 보니 그 행정부 안에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같은 정당 출신일 수도 있지만 다른 정당 출신일 경우에 동거정부라고 부르고 거기서 이렇게 대립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까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9쪽의 10번 문제고요. 미래 PD, EBS PD. 태우기 보세요. 다음과 같은 제도를 갖춘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여러분 2011년 6월 모의평가였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총리와 내각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의원내각제죠.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이거 의원내각제 같네? 이렇게 하고 보다가 두 번째를 보니까 국방 외교는 대통령이 하고 국가의 내치는 총리가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의원내각제의 특징이고 이거는 따로따로 이렇게 하네? 분점을 했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모두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대요. 그러면 대통령? 국회의원 모두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안에 의원내각제의 특징, 대통령제의 특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의원내각제하고 대통령제를 절충한 이원 집정부제구나. 이렇게 가셔야죠. 그렇죠? 의원내각제의 특징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대통령제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원 대통령과 총리라는 이원이 이렇게 권력을 분점했구나. 이원 집정부제. 가장 기본적인 특징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안에서 유추해서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이원 집정부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억 보겠습니다. 입헌 군주제 국가를 전제로 해서 운영된다. 보통 입헌 군주제 국가에서 이러한 정부 형태를 합니다. 뭐죠? 태우? 뭐죠? 어떤 정부 형태? 이건 의원 내각제죠. 의원 내각제에서 국가 원수는 왕이 되고 행정부 수반은 총리가 되는, 그래서 입헌 군주제 국가를 전제로 해서 운영되는 건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그렇죠. 두 번째, 대통령과 총리는 모두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총리는 국민들이, 총리래요. 네. 꼭 이렇게 말해놓고 막 참 이런, 이게 왜 말이 이걸 보면서 총리라고 할까요?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대통령이 선출해요. 대통령.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해요.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국민에 대해서. 나를 뽑아준 그 대상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따라서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그렇죠. 세 번째, 대통령과 총리가 정부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 취지다. 분점했네요. 외치랑 내치를. 그렇죠. 맞네요. 또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죠. 않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인 A당이면 의회 다수당이 B당이라면 B당의 대표가 의회 총리를 맡게 되니까 A당, B당 같이 행정부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거정부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딱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위에서 추론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여기서 이렇게 추론을 하면 되고요. 이 설명은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설명임으로 알 수가 있고요. 분점하는 건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분점하다 보면 여기 대통령도 그리고 여기 총리는 의회 다수당이 되니까 다른 정당이 될 수가 있겠구나.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정답 디귿 리을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원 집정부제가 평가원 문제로 자주 출제가 안 됐었는데 이렇게 출제가 되고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범위 내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네요. 이제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 40쪽으로 여러분 넘어갑니다. 40쪽으로 넘어가서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 이제 기본 뼈대부터 여러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에 여러분 2단원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2단원의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우리 수능 완성 교재로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6번째 테마, 6번째 주제입니다. 6번째 주제는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입니다. 정치과정과 참여예요. 그러면 두 가지 키포인트 주제는 정치과정 하나, 참여 하나, 이렇게 두 개입니다. 정치과정 하나, 참여 하나, 이렇게 두 개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참여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는 수능에서 진짜 많이 출제가 되죠. 어렵지 않게. 수능을 낼 때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도 내고 쉬운 문제도 냅니다. 모두가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내고요. 그리고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도 냅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거에서만 20문제 낼 수는 없잖아요. 배워야 되는 중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 참여. 어렵진 않지만 참여가 무엇인지 강조해야 한다면 그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 어렵진 않지만 평가원이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정치과정과 참여가 두 가지 가장 이제 주제를 이제 세웠어요. 정치과정과 참여. 둘 중에서 더 강조할 만한 건 참여입니다. 그런데 정치과정에서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것은 정치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정치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공정책결정, 국가기관이 정책결정을 하잖아요. 정책을 결정할 때 막 다양한 집단들 막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막 이런 모습들, 이것을 정치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정책 결정을 막 하잖아요. 정책 결정을 할 때 다양한 집단들이 영향도 미치고 상호작용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정치 과정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이 정치 과정은 어떤 모습이었고 현대의 정치 과정은 어떤 모습인지 한 번만 들으시면 알아요. 기본. 그리고 정치 과정 모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 과정의 참여자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치 과정에서는 공부하실 것은 정치 과정 모형 하나, 그리고 정치 과정의 참여자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참여에서는요, 참여의 기능과 유형, 참여 긍정론과 회의론, 정치적 무관심의 폐해, 사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참여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치 과정과 참여. 정치 과정에서는 정치 과정 모형과 정치 과정의 참여자들, 그리고 참여 자체. 참여를 안 했을 때 어떤 폐해가 나타나는지, 참여를 하면 어떤 점들이 좋은지, 참여 회의론 이런 것까지 한번 이렇게 볼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바로 넘어왔네요. 예, 정치 과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게 선생님이 지금 방금 강조했던 정치 과정 모형입니다. 정치 과정 모형이에요. 그래서 2012년 9월 시험에 나왔던 그 모형을 따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정치의 지도 교재에도 2012년 9월 8번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치 과정이 뭐라고 했죠? 정치 과정은 정책 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정치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이스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죠. 정책 결정을 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진짜 대단합니다. 정책 결정 기구, 다시 말하면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정책 결정을 하죠. 정책 결정을 하는데 이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독단적으로 국가기관이 정책 결정을 막 알아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요구와 지지를 받아들여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요구와 지지가 들어가는 이 기업 과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투입이죠, 투입. 그래서 요구와 지지를 받아들여서 정책이 뽕 하고 이렇게 결정돼서 딱 나옵니다. 이것을 산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산출된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들어가는 이 과정을 환류라고 합니다. 환류, 피드백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 국가에서는요, 이 산출을 강조합니다. 국가가 내놓은 정책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들어가는 이 투입을 더 강조하죠. 당연히 그러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상호작용하는 그 정치 과정의 모습은 어땠는지, 현대의 정치 과정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 보시면 전통적인 정치 과정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책 결정할 때 그 상호작용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국가기관 중심이었어요. 크게 뭐 상호작용이고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그런 것도 없이 국가기관 중심으로, 즉 여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 중심으로. 특히 이 국가기관 가운데 입법부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하는데 그 가운데 과거에는 이 의회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의회 중심이었죠. 그래서 과거의 정치 과정을 보면, 전통적인 정치 과정을 보면 이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만들어서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통제와 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현대의 정치 과정은요, 위에서 만들어요. 이렇게 정책을 결정해서 만듭니다. 그럼 아래에서 국민들이 평가해서 다시 위로 요구와 지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로부터의 통치와 아래로부터의 반응이라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국가기관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현대의 정치 과정은 정말 다양한 집단이 참여를 합니다.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언론,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과거에는 국가기관 중심 가운데서도 특히 입법부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정책을 더 잘 만드는 건 행정부죠, 행정부. 그래서 오늘날은 행정부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보세요. 정치 과정입니다, 여러분. 정치 과정은 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에요. 정치 과정 모형을 그렸더니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하고 정책을 만들고 산출하고 평가하고 이게 계속 순환된다는 것, 이게 정치 과정입니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산출이,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입이 보다 더 강조가 된다. 전통적인 정치 과정은 국가기관 중심이고 위에서부터 지시와 통제를 하는 그런 식이에요. 의회. 현대의 정치 과정에서는 위에서 만들고 아래에서 반응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행정부가 중심이 되고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 정책 결정 과정을 두고 평가원에서 나온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렇게 맞춰라 이런 것들은 많지 않았는데 그냥 참고로 한 번만 알아두세요. 이런 순서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순서 자체를 묻는 건 안 나왔지만 용어들은 나오거나 했으니까 한 번만. 정책 결정 과정이에요. 순서예요. 보면 정책 의제를 설정하죠. 이건 뭐냐면 정말 많은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이 사회 문제 가운데서 가장 시급하고 빨리 정책으로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래서 공식적 조치가 필요한 문제를 회의의 주제로 설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책 의제 설정은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거죠. 의제 설정에 다양한 집단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기관이 의제를 딱 설정합니다. 많은 사회 문제가 있는데 일단 출산, 양육, 육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군. 의제를 설정합니다. 그럼 많은 대안들이 막 제시가 되고 막 이러겠죠. 그때 대안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정책 결정이죠. 그리고 정책을 집행합니다. 구체적으로 행정부 주도로. 그럼 여러분 여기 다 보시면 여기 이게 다 국가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요.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특히 집행은 행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평가는 국가기관이 아닌 비공식적 정치 주체들, 그래서 국민이 여기 정책 평가의 주체가 되는데 보통은 정말 정책 목표 달성이 됐는지 출산, 양육, 육아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선택해서 진짜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다면 새로운 요구와 지지를 다시 보내는 것을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서 보세요. 의제 설정, 정책을 결정했고 실제로 집행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어려울 거 없는 단계죠. 참여자가 하나 더 있네요.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40쪽에 보세요. 공공정책 결정의 참여자. 이거는 별표입니다. 그래서 참여자. 진짜 잘 나오는 게 누구냐면 바로 얘입니다. 네.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자예요. 그래서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것,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건 공식적인 정치 참여자입니다. 공식적. 다시 말하면 국가기관들.
그런데 오늘날은 민주주의잖아요. 국가기관이 알아서 딱 만들어가지고 이대로 지켜 통제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다양한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들이 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공식적 정치 참여자에는 의회, 대통령,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등의 정책 결정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정치 주체. 다시 말하면 국가기관들. 이게 바로 공식적인 정치 참여자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참여자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비공식적 참여자는 당연히 이익집단, 시민단체, 전문가, 학자, 언론기관, 일반 시민 다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왔던 것, 그게 뭐냐면 정당입니다. 여러분 정당은 공식적인 정치 참여자가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정당은 여러분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정당은 그 설립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충족하면 누구나 정당 설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권익보호당, 기독교 관련된 무슨 당,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정당들이. 따라서 정당은 사람들이 그 설립 요건에 충족해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아니고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관련된 문제를 3문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림은 정책 결정 과정 모형 또는 정치 과정 모형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그림이 나오면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정치 과정, 참여자, 그리고 순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하신 것들 떠올리셔 가면서 적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볼게요. 1번, 기업, 투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윤호 어때요? 맞죠? 그래서 투입이 활성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입이 활성화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표현의 자유가 확대돼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의 표현의 자유가 확보가 돼서 많은 요구와 지지를 담아서 여기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2번째, 니은은 정책 결정 기구는 비공식적인 정치 참여자로 구성된다. 윤호, 이거 맞습니까? 틀렸죠. 그쵸?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예. 니은 정책 결정 기구는 여러분, 국가기관, 공식적 정치 참여자가 여기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정책 결정을 담당하고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여기 공식적. 따라서 이거 틀린 얘기죠. 3번. 국민투표는 리을이 정치 주체, 여기 국민이라고 돼 있죠.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요.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대로 맞네요. 4번,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기역에서의 여론 수렴보다는 디귿에서의 성과가 더 많이 강조되죠. 민주주의에서는 투입이 강조가 되고 권위주의에서는 산출, 정책을 내놓고 그것에 따라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이 훨씬 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권위주의에서는 산출의 성과가 강조된다라고 말하는 것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가 가장 어렵고 그리고 중요했죠.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 선거는 기역과 미음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러면 기역은 투입이고요. 그리고 미음은 이거 환류, 평가잖아요. 이것을 동시에 수행한다.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제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출마한 후보자들은 사람들의 요구와 지지를 막 들어서 그것을 공약으로 제시를 하죠. 네, 여기다가 대학교를 짓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지하철, 예를 들면 지하철을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공약을 이제 제시를 한다고요. 그 공약 자체가 어쩌면 사람들의 요구와 지지를 공약을 통해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따라서 투입도 선거를 통해서 투입 기능을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보세요. 평가는요.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죠. 저 국회의원이
그 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안 뽑아줌으로써 평가하고 통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는 투입과 평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예요. 연달아 3번 문제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 2, 3번 문제. 현우 보세요. 정치 과정을 이해하는 갑을의 관점입니다. 정치 과정을 이해하는 관점이래요. 이 관점 뭐지? 한번 여기 볼까요? 갑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정치 과정은 말이지 정책 결정 기구뿐만 아니라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과 같은 국민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파악해야 돼. 현우, 전통적인 시각입니까? 현대적인 시각입니까? 네, 현대적인 시각이죠. 갑은 현대적인 시각으로서 정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을은요, 정치는 말이지 위로부터의 지시와 통제야. 따라서 정치 과정은 지배자 중심의 통치행위라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되겠어. 네, 전통적인 관점에서 정치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이제 해보겠습니다. 갑, 현대적인 측면에서 정치 과정을 보고 있어요. 갑은 현대적인 측면에서 정치 과정을 보는데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의 역할을 경시하네. 현웅 맞아요? 틀렸죠. 여기 보세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다 비공식 참여자죠. 이들의 다양한 집단의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영향력을. 따라서 경시한다. 틀린 얘기. 니은 볼게요. 갑은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그렇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위와 아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오케이. 맞는 얘기. 되게 볼까요? 을은 권위주의적인 정책 결정 행위를 옹호할 가능성이 높죠. 왜요? 을은 전통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위로부터의 지시와 통제, 지배자 중심. 따라서 권위주의적으로 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옹호할 가능성이 높죠. 리을, 을은 정치 과정에서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보편적이라고 본다. 어때요, 여러분, 이거? 맞죠.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현대의 정치 과정을 그려보면 여기 정책결정기구가 있고 여기 정책결정기구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한테 주면 국민이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위와 아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보고도 막 얘기를 해요. 상향식이 나타나요. 그런데 전통적인 정치 과정에 보면 정책결정기구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위로부터의 지시와 통제다라고 얘기를 했죠. 위로부터 아래로 내 말 들어. 하향식. 네. 아래를 향해서 내 말 들어. 맞습니다. 따라서 권위주의, 하향식 이건 상통해요.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되셨나요? 예.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 네, 어려운 얘기 좀 이게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만 알아가면 돼요. 예, 소위 보세요. 예. A, D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것은 정치 과정은 크게 5가지 기능들로 구성이 된대요.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요구와 지지를 표명하는 이익 표출, 그리고 몇 개의 대안으로 취합하는 A. 이렇게 했네요. 이 과정을요, 이제 여러 학자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과정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제 보통 우리는 정책 의제 설정, 회의의 주제 설정, 정책 결정, 그 다음에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앞에 이제 2개가 더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는 이익 표출을 한다는 거죠. 이익 표출.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이 각자의 요구와 지지를 막 표명하는 막 출산, 양육, 육아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 막 해서 요구와 지지를 막 내보내는 게 표출이에요. 그러면 이걸 몇 개의 대안으로 취합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익 집약이라고 합니다. 몇 개의 대안으로 집약하는 이게 A 과정이에요. 이익 집약.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건 이건 뭐냐면 이게 정당이 주로 이 이익 집약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 목소리
목소리, 뭐라고 그러죠, 방금? 이 혀짧은 소리가 잠깐 나는데, 여러 목소리들이 막 표출이 되잖아요. 막, 이제 막.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 많은 목소리들을 이제 이렇게 추려서 몇 개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익 집약이고 보통 이걸 정당히 한다라는 거죠. 육아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막 뭐 이제 출산, 육아, 뭐 양육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런 목소리들이 막 하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하는 그런 요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몇 개의 대안으로 이렇게 추려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걸 이익 집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정책 결정되고 정책 집행하고 정책 평가하고 이게 대안이 제시되면 이 정책 결정, 국가기관, 정책 결정의 담당자인 국가기관이 많이 제시된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정책 결정이죠.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가는데 바로 그 앞에 이익 표출이라는 말과 이익 집약이라는 말이 있고 표출은 많은 요구와 지지가 나오는 거고 그 가운데 몇 가지 대안을 이렇게 추려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는 걸 이익 집약이라고 하고 정당이 주로 그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 각자의 요구와 지지를 표명하는 이익 표출 이것을 몇 개의 대안으로 취합하는 걸 이익 집약. 그래서 주로 정당이 한다고요. 그래서 정책 결정자는 이 여러 대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 B가 뭐예요? 정책 결정. 그리고 이를 실제로 수행해요. 그럼 뭐죠? 정책 C는 집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집행의 결과 이렇게 다 나왔네요. 정책 집행의 결과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요구가 형성되어서 정치 과정에 다시 투입되는 D. 이게 평가, 환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이익 집약, 이익 표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여기 이익 집약이라는 말을 몰라도 되긴 합니다. 예. 근데 여러 가지 대안으로 이렇게 취합하는 것이 A고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결정이고.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기업, 정당이 주로 A의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자 맞습니다. 정당이 주로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요구했던 내용들 가운데 몇 개의 대안으로 이렇게 추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통 정당이 합니다. 그래서 이익 집약 기능을 정당히 한다라고 미리 알아두셨으면 쉬웠겠지만 미리 모르셨어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고요. 니은 B의 기능. B는 정책 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의회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 정책 결정인데 정책 결정을 수행하는 의회의 역할이 강화? 여러분 현대 약화. 행정부 비대화. 3단원 가서 다시 또 할 그 주제. 틀렸네요. 정책 실행의 효과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바로 D에 해당된다. 여러분 D가 뭐예요? 새로운 요구가 형성되어 정치 과정에 다시 투입하는 환류, 평가, 정책 실행의 효과에 대한 언론의 비판, 바로 평가. 맞죠? 맞습니다. B와 C 단계에서 B,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할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더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 이 말은 당연히 틀린 말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대비 비용이 절약되는 것. 이게 효율성이고 형평성은 공익을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인데 공익 또는 사회적 약자 이런 걸 배려하는 것인데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정말 시간 대비 비용이 효율적인가도 살펴보아야 되겠고 공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 봐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을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몇 개의 대안으로 취합하는 집약을 정당히 보통 하는구나. 예,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여러분 149쪽에 가서 149페이지 모의고사거든요. 모의고사 몇 번 문제였더라. 네. 모의고사 6번 문제입니다. 6번. 149페이지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예.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숙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정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참여로 넘어갈게요. 참여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여기 참여에서는 외울 건 없습니다. 참여 외울 건 없고 지금 그냥 들어보시면 되죠. 참여 긍정론이 있고 참여 부정론이 있습니다.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참여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된다는 시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참여 긍정론은 참여하게 되면 대표들은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지켜보고 있으니까. 감시 통제를 우리 국민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공익을, 시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그런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여러분, 현실적으로 대의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의제의 문제점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호남민주정치, 전자민주주의, 지방자치, 플러스 참여입니다. 참여. 따라서 대의제를 보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민주주의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사실 정치를 배우면서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 투표해야 되겠구나. 시민의 권리란 이런 것이구나. 막 이런 생각 든다고 여러분 써주었잖아요. 수강후기에. 그렇게 여러분 정치 이 공부만 해도 그런 걸 느끼는데 실제로 참여하고 내 의사를 개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민주의식을 학습하고 내가 주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게 참여 긍정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참여 부정론자들은 참여를 많이 하면 이 의견 저 의견 부닥쳐가지고 어리석은 다수들이 말이야 정치 불안, 사회 통합을 저해야 한다. 또 많은 사람들의 많은 목소리가 나오면 그만큼 효율성은 떨어지죠. 효율성, 전문성이 떨어진다. 대표들이 딱 전문성 있는 대표들이 툭툭툭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들 갖고 있고요. 다수의 횡포, 어리석은 다수에 의해서 어리석은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정치적 무관심도 이 참여회의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도 그들의 권리야. 왜 자꾸 참여하라고 들들들들 볶고 막 이러냐. 막 이렇게 말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40쪽에 한번 가보세요. 40쪽에 보면 정치적 무관심의 폐해 이렇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되면 한번 보세요. 정부가 시민에 대해 무책임해지고 정치 권력 남용, 부패, 독재 권력이 등장할 수 있죠. 무관심해지면. 원래 무관심해지면 좀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잖아요. 국민이 정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 관객 정치 초래할 수 있겠다. 또 정치 과정의 일부 소수 집단 의사에 따라 작동해서 공공의 의사결정이 국민 다수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겠다.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교재에 자료 분석 특강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41쪽입니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해야 될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여러분. 혼자 안 읽을 수도 있고 이런 자료들 활용해서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 총탄 대신 투표로서 라는 말이 있대요. 총탄. 폭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투표로서 영향력을 행사해라 라는 말인데요. 정치 문제 해결에서 가장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이 현대 대의민주주의죠. 인류가 오랜 투쟁 끝에 얻은 국민주권의 통로가 바로 선거입니다. 이에 대한 위협이 바로 정치적 무관심이고요. 우리나라도 좀 심각합니다. 투표 참여율을 보면 진짜 너무 낮아요. 어떻게 얻은 선거권인데. 바로 그 얘기. 1940년대에서 50년대 미국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40%대로 떨어졌을 때, 밀스는 정치적 무관심한 미국 일반 대중들을 천치 바보, 이디어트 이렇게 빗댔대요. 이디어트는 그리스어 어원은 공공의 역할과 가치를 모르고 사생활에 함몰된 인간을 뜻하는 이런 바보들. 자기의 주권 행사도 못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하나만 좀 봐주세요. 리즈먼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정치적 무관심은 예전에는 정치적으로 무지했어요. 일반 대중은 무지했어요. 진짜 아는 게 없고 또 권력자에 대한 절대 복종의 심리에서 나온 전통형의 무관심이었다는 거죠. 원래 이런 것들은 왕을 비롯해서 저 양반님네들이 하는 우리같이 미천한 것들이 이런 측면에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것이 전통형이었다면 현대형의 무관심은 어떠냐면 정치를 잘 아는데도 배웠어요. 학교에서 다 배웠고 왜 선거를 해야 되는지 왜 참여해야 되는지 다 알면서도 정치를 거부하며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벗어나려는 특징을 다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현대형의 정치적 무관심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나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제시문이에요. 진짜 많이 나왔던. 독일의 나치는 처음에 사회주의자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사회주의자를 위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에 나치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치는 노동조합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치가 나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뭐죠? 지금 사회주의자가 죽을 때, 유태인이 죽을 때, 노동조합원이 죽을 때 나는 무관심했던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했던 거죠.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은 결국 나치와 같은 그런 전제적인, 독재적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하면 독재 권력이 정말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참여와 관련된 개념 정리를 것도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그냥 특별히 읽어봤어요. 그래서 자료 분석, 자료 이런 것들을 읽어봤습니다. 자꾸 읽어보시고 기출문제 푸시고 여기 수능 완성 문제 풀이 할 수 있을 정도면 참여 문제는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아니군요. 의무투표제 또 있네요. 의무투표제도 한번 볼게요. 의무투표제는 투표 불참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 참여율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제재를 가하는 거죠. 벨기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의무투표제 옹호론자들은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수록 대표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에 이 자료를 보면 벨기에에서 이렇게 의무투표제를 하면서 투표율이 90% 이상 올라갔고 90% 이상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 그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니까 대표성이 90% 이상이 참여하고 그 가운데 다수를 획득한 사람이 대표가 되니까 대표성이 높아지겠죠. 의무투표제는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도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참여, 선거 이런 것을 더 공평하게 한다고 하면서 의무투표 찬성론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 볼게요. 반대론자들은 의무투표제가 유권자에게서 기권할 권리를 박탈한다라는 점에서 비민주적이고 기권할 권리도 있는데 이거 무작정 의무로 이렇게 하게 하는 건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인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권할 자유도 있다라고 본다는 사람들이 반대 논리. 그러나 정치 참여의 소홀, 즉 선거, 불참 등의 정치적 무관심은 시민수로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투표제 관련해서 찬성 논리도 있고요. 의무투표제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43페이지 4번 문제고요. 바로 2010년 수능 문제입니다. 예. 여긴 다시 복합적으로 얽혔어요. 이제 참여 문제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대의제, 간접, 그다음에 직접 이런 정치 형태 문제 다 이렇게 얽혔습니다.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대의제는 정치 공간의 크기 및 시민의 수를 감안하여 직접적 정치 참여가 불가능할 때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가진 소수의 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것이죠. 대의제가 바로 그거죠. 대표를 통해서 대신 의논하게 하는 제도인데 정치 공간의 크기 및 시민의 수, 이거 말 되게 어렵게 해놨는데 영토가 너무 넓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어려울 때 소수의 대표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모든 국가적 사안을 시민이 항상 직접 결정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표가 없는 정부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의제는 민주정치의 필수적인 기능을 하죠. 하지만 대표가 공익을 손상하거나 시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결정을 한 경우 대표는 시민의 불신을 받게 되죠. 따라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 외에 중대한 사안을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등 직접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대의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의제 하고 있는데 시민의 불신을 받고 대표가 제대로 못했을 때 직접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의제를 보완한다. 혼합 이런 얘기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내용과 좀 연결이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항상 옳거나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참여했을 때 부작용이죠. 중후정치. 이런 것들, 사회 혼란, 이런 거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끄집어내면 되겠네요. 미음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기억, 소수의 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이 대의제, 이거 하게 되면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낳기도 한다.
맞죠, 여러분. 데이제의 문제점으로 정치적 무관심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맞죠, 여러분? 2번. 니은 볼까요? 대표가 없는 정부는 존재하기 어렵다. 모든 시민이 정책 집행을 담당할 수 없는 것도 그 이유가 되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여기 영토, 인구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모든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 정책 집행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가 없는 정부는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맞죠? 3번 디귿 볼게요. 그런데 대표를 뽑아놓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대표가 없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대표를 뽑아놓으니까 시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공익을 훼손시키고 그래서 대표는 시민의 불신을 받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데이제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아, 이거 데이제 큰 문제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4번 리을 직접적인 정치 참여. 그래서 이 데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정치 참여 제도들이 있죠. 직접 민주정치적 요소,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적인 정치 참여하는 것은 데이제의 문제점 때문에 대표가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정치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이 리을은 시민과 대표 간의 신뢰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직접적인 정치 참여하려고 해요? 대표를 못 믿겠으니까. 이렇게 지금 공익을 손상시키고 시민 의사를 왜곡하고 정말 못 믿겠으니까 직접적인 정치 참여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시민과 대표 간의 신뢰와 책임이 무너져서 그런 겁니까? 무너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와 책임을 전제로 해서 데이제가 성립하는 것이고 신뢰와 책임이 이제 무너져서 이제 직접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답. 4번이 정답이 되죠. 5번 미음 볼게요. 그렇다고 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항상 옳거나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참여했을 때 이 시민의 선택이 정치적 선동에 의해서 좌우될 경우 중우정치의 폐단 이런 것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있다.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5번은 맞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처음에 계획할 때 현대정치과정과 참여 이 부분들의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 한 강의 시간에 다 해야지라고 했는데 참여 문제 4문제 여러분 남겨두었습니다. 연결지어서 선거도 참여의 대표적인 형태니까 다음 시간에 참여 문제 4문제 먼저 풀고 그리고 선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현대 정치 과정 그리고 참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치 과정 모형, 여러분 정치 과정 모형, 정치 과정의 참여자들, 공식적, 비공식적 참여자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참여는요, 자료나 또는 기출문제나 그리고 여러분 지금 5, 6, 7, 8번 문제들 여러분 슥슥슥 이렇게 풀어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선거입니다. 마음 준비 단단히 해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